12시간 방송하면서 이게 북풍몰이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물고 늘어지고 반대 기사들 찾아갖고 읽어주고 그걸 하느라고 매일 12시간 방송을 한 거야. 그래서 목이 완전히 나가버린 거지. 나 소극동 얘기 잘 몰라요. 소극동 얘기를 모르니까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소극동 얘기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서북청년단에 대한 이야기요. 서북청년단에 대한 이야기 EJ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다뤘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서북청년단에 대한 EJ 팟캐스트 다운받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인지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이 서북청년단, 그 고은 시인의 시가 있더라고. 예. 고은 시인의 시, 그거 알아요? 어떤 마을 이름이던데? 예. 고은 시인이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항쟁 당시에 있었던 실화를 시로 만든 그 내용이 있어. 예.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찾아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EJ 서북청년단 부분 들어보시고,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건강이 악화됐다. 김정은 건강이 악화됐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기 오늘 아침 라디오 들으니까 울면서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다고 시인했다며. 예.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다라고 북한 언론에서 시인을 했다면서요? 이렇게 뚱뚱하게 많이 처먹을 때 알아봤어. 예. 나머지 북한 사정에 대해서는요, 믿지 말어. 옛날에 왜 김정일 죽었다고 쌩 난리 났었잖아. 그게 2008년에 김정일 사망설이 온 나라를 지배했었어. 근데 그때 죽은 게 아니라 뇌졸중이 왔던 거지. 뇌졸중이 김정일이가 와가지고 쓰러졌었던 건데, 그때 죽었다고 완전히 우리 국내 언론에서 난리 날렸어. 그랬다가 개쪽당하고, 진짜 김정일이가 죽었는데 이틀 동안 몰랐잖아, 국정원이. 원세훈이가 국정원장이었는데, 진짜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도 몰랐어, 이틀 동안. 북한에서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정원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냐, 이러면서 막 욕 뒤지게 먹었잖아. 그랬던 국정원인데, 좌우지간 지금 김정은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게 20며칠? 30며칠 돼가잖아. 한 달 정도 돼가고 있고, 아프단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대, 아프다고. 근데 이제 워낙 북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김정은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나. 근데 아프다라고 인정한 그 방송은 어쩌면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하지 정맥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있다고. 비만이 원인이야, 비만이. 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가지고 빼빼 마르고 그냥 키도 조그만데 지 혼자서 그냥 뚱뚱해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지. 좌우지간. 나는요,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무슨 이정이나 임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편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이정이나 임수경이나 이런 사람들, 임수경이는 북한에 가서 뭐 했냐? 북한에 가고 김일성 목전에 가서 이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분단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러면서 김일성한테 갖고 욕하고 온 거야. 임수경이가. 김일성을 막 찬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는 막 주체사상탑 관광하고 막 이러고 왔지만, 임수경은 89년도에 가서요, 더 이상 전쟁 위협을 중단하고, 남북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그러면서 독재 정권, 유지하지 말고, 인권 탄압 중단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그거 요구하고, 그 다음에 판문점을 걸어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여러분 그 얘기 알아요? 홍콩에서 막 반중 시위가 있었잖아.
홍콩에서 반중국 정부에 대한 그 반정부 시위가 엄청 컸는데 그 홍콩 사람의 인터뷰에 나와 임수경이 북한에서 그 선언을 하고 판문점을 걸어 내려갈 때 많은 중국인들이 충격을 먹었대.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충격을 먹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국은 천안문 그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망명을 했대요. 중국에서 천안문 항쟁을 준비했던 그 정치 운동가들이 다 망명을 했다는 거야. 중국 정부의 그 처벌을 피해서. 그런데 임수경은 여자의 몸으로 판문점을 건너서 내려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지. 왜냐하면 가서 고난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내려가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다. 그래서 이 홍콩 사람들이 그 기사 좀 찾아봐. 홍콩의 이번에 노란우산 시위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보고 배운 거라고. 그 기사 나왔지? 예. 기사가 나왔어. 홍콩의 노란우산 시위대가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은 거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이었다. 그러면서 임수경 얘기도 했을걸? 내 임수경 얘기 거기서 본 것 같아. 여러 인터뷰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무슨 종북 빨갱이니, 이거 죄 만들어진 얘기예요. 실제로, 김대중 같은 경우나 노무현 같은 경우, 북한 때문에 치를 떤 사람들이야. 왜냐? 이게 남한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전부 빨갱이라고 죽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굉장히 훌륭한 지식인들이, 매우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들하고 지식인들이 그 40년 동안 엄청 죽은 거야. 여러분, 대구가요, 지금 막 박정희를 막 우상화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에서 박정희에 대한 비판이 가장 드셌대. 왜냐하면 대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어. 그거 알아요? 대구가 항일 민족운동의 중심지라서 민족 자결운동,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런 걸 대구 유생들이 주도한 거야. 대구의 독립운동가들이. 국채보상운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채보상운동은 서울에 있는 그 언론사하고 같이 했어. 대한매일신보하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주동을 하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유생들이, 이제 자금을 내고, 이러면서 민족운동의 성지였어, 대구가. 근데 어떻게 됐냐. 박정희 때 대구의 지식인들을, 인혁당 사건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구의 지식인들을 다수를 죽여버린 사건이야. 그리고 이 대구에서요, 거의 언론에도 나오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다 잊혀진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그 대구의 민주화 운동가들이 그 한일극장합, 제가 2년 전에 가서 방송했던 그 한일극장합이, 그때 이 민주화 운동가들이 엄청 반박정희 운동을 했던 곳이래. 거기서 수십 명이 하루에 잡혀가서 구속되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래서 대구에 가면 대구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예, 네, 그 대구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원래 대구가 민족운동,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는데 박정희 때 씨를 말린 거야. 대구 출신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민주화 운동가들은 전부 다 막 고문해가지고 그 정신이상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대구가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이 그렇게 역사를 지워버린 거야. 대구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지워져 있잖아. 예. 그 다음에요, 여수 있잖아, 여수. 그 여수가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진짜 거북선을 만들어 띄웠던 게 여수였어. 여수가 이순신 장군이, 미안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데가 여수였어. 그런데 그 여수에서 실제로 이제 전라자수영을 하면서 실제로 삼군 수군 통제사도 그 여수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은 여수를 근거지로 해서 싸우다 죽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 삼군 수군 통제권을 통영으로 옮겨.
통영으로 옮겨가지고 이순신 사후에 옮긴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원래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야. 삼도수군 통제사를 통영으로 옮기면서 여수의 역사를 지워버린 거야. 그래서 여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해. 실제로 그 여수에 내가 가보니까 여수에 보면 저기가 있어. 무슨 큰 절이 하나 있어요. 송광산가? 송광산가 무슨 절이 있는데 그 절이 그 통영은 거북선이 있었던 데가 아니라니까. 여수에서 거북선을 만들어서 싸웠던 거야. 그리고 그 여수 순천이 하여튼 붙어 있었던 지역이었고, 흥국사인가 보다. 그 흥국사인가 봐. 여수에 있는 큰 절이 있는데,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대대적으로 그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부터 했더나? 고려시대부터 이 절이 뭘 했냐면 승병이었던 거야. 외적이 침입해오면, 그 승려들이 나가고 조직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던 거야.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그 절에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야. 무기를 만들어서 조선 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국난이 생기면 조직적으로 승병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랬던 위대한 역사가 있어. 근데 이 여수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죠. 이 여수의 이순신 역사도 지워진 거야. 거북선을 아무 데서나 막 만들어 놓고, 거북선을 아무 데서나 만들어 놓고, 여수 순천 지역이 실제로 전라좌수영의 핵심이었고, 그 지역에서 농사 짓고, 그걸로 군량미를 하고, 그 지역의 승려들이 조직적으로 그 승수군이라 그래. 승병이면서 수군으로 참여해서 일본 놈들하고 맞서 싸우고 그랬단 말이야. 그 역사를 안 가르쳐. 지워버린 거야. 그걸 지워버리고, 그거 흥국사 맞죠? 흥국사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네들이 지우려는 역사가 뭐냐 하면, 광주의 역사야, 광주. 광주의 5.18의 역사를, 광주 5.18의 역사를 지우는 거야. 광주 5.18의 역사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신한테 통영으로 가는데 안 간 거야. 안 가고 계속 전라도를 근거로 해서 이순신은 싸웠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여수 순천 지방에서 임진왜란 막아낸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요. 임진왜란을 막아낸 건 여수 순천 사람이었어. 그런데 여수 순천은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한다니까? 왜냐면 그 역사를 안 가르쳐요. 그 역사를 안 가르치고 지워버린 거야. 그런 것처럼 지금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광주 5.18 민주화항쟁의 역사를 그거를 폭동이라고. 그게 이명박 때 원세훈이가 국정원장 된 다음부터 퍼뜨린 말이야. 광주는 폭동이다. 그게 2009년 여름부터 퍼뜨린 얘기예요. 그 전에는 광주를 폭동이라는 무식한 애들이 없었어. 근데 얘네가 홍어 전라디언이란 얘기를 2009년부터 막 퍼뜨리다가 광주가 폭동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게 그게 2012년이야. 그지? 광주가 폭동이다라고 얘기한 게 2012년으로 알고 있어. 그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그게 일베인 척하는, 국정원이 일베에서 활동했잖아. 국정원이 일베를 이용했어요. 그거 몰라? 국정원에서 일베 애들 데려다가 강의하고 막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자기네 편 여론 조성해 하는데 그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 국정원이 일베에서 글을 썼어. 일베 글을 퍼나르고 일베에서 글을 쓰고 그 글을 막 퍼돌리고 국정원 일베 절대시계 검색해봐봐. 나와. 국정원 절대시계 일베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좌우지간 얘네들이 2012년부터 광주가 폭동이란 얘기를 막 퍼뜨렸어요. 2012년부터. 그러면서 내 기억엔 그래. 2012년에 총선 직후였던 것 같은데? 그치? 총선 직후에 광주는 폭동이라죠?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누가 그러냐? 근데 광주가 폭동이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2013년 대선 직후였나? 2012년 총선 직후인지 2012년 대선 직후인지 둘 중에 언제였지?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의 원문 찾아서 보여주고 그랬잖아. 그게 언제였는지 한번 찾아봐봐. 이게
업라이징 그 데모크라식이라고 했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업라이징이라 그랬다면서 일베 애들이 막 퍼뜨린 거야. 광주는 폭동이라고 유엔이 인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문을 갖고 와서 봤잖아. 원문을 봤더니 그 앞에 민주적 항쟁, 그 업라이징이라는 게 업라이징이라는 게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폭동이란 단어 뜻도 있고 민중봉기란 뜻도 있고 그 국민 저항이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다란 뜻이야. 그럼 그 앞에 폭력적인 업라이징이냐 이런 게 붙어야 되는 거야. 그 수식어가 뭐냐? 그랬더니 고 유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주적인 그 민주적인 항쟁이었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앞에 있는 이 그 민주적인이란 단어를 몰라갖고 이 무식한 새끼들이 업라이징 그러고 떠들고 다니다가 우리한테 딱 걸려가지고 원문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업라이징 얘기는 안 해. 유엔에서 그 광주항쟁의 기록을요, 그 기록유산으로, 광주항쟁의 기록을 유엔에서 그 지정 기록, 그걸 뭐라 그러더라? 광주의 항쟁의 기록을 유네스코가 지정 기록물로 인정한 거. 인류의 기록물로,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광주항쟁을 인류가 보존해야 될 기록문화유산이라고, 기록문화유산이라고 등재를 한 거야. 그러면서 광주항쟁에 대한 설명을 한 부분이 나와. 거기에 민주적인 항쟁이었다라고, 그건 앞에 민주적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민주적인 항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일부러 앞에 민주적인 거 빼고 업라이징이란 단어만 막 갖고 다니면서 뻥을 치다가 걸렸잖아. 세계 기록문화유산, 미안해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지켜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야. 5.18이. 우리나라에서 5.18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국제보상운동이나 이 대구 지역의 민주화운동이나 이 5.18이나 이 여수의 이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여수 순천 시민 그 농민들이나 굉장히 자랑스러운 지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주 사람들한테 소위 이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야. 광주에서 공적인 일 하는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요. 공사나 공무원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는 광주항쟁 때문에 피해봤다. 광주 때문에 광주 사태라고 그래. 꼭 전라도 사람들이 보면 광주 사람이 광주 사태라 그래. 광주 사태 때문에 우리가 수십 년 손해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광주 사태 하고 나서 민주화된 다음에 우리가 뭘 받았냐. 김대중한테 김대중한테 한계를 받고 노무현한테 배신당했다. 그러면서 이제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정치적으로 뭐 맨날 민주당만 찍어줘봤자 아무 필요 없다. 그 얘기를 아주 입소문을 낸 거야. 그러면서 이 광주 시민들이 그러면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광주에 민주화운동 5.18 기념공원이 있어요. 자, 5.18 기념공원은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 금남로가 그 당시에 5.18 항쟁의 거점이었어. 실제로 금남로라는 데에서 5.18 항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죽은 희생자들을 그 광주 묘역, 망월동 묘역에다 묻어놓은 거야. 그러면 5.18 기념공원을 엄청난 돈, 몇십억을 들여갖고 그 기념공원을 만들면 둘 중에 하나에다 해야 되잖아. 금남로거나 아니면 이 망월동 묘역이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디다 했다? 전혀 엉뚱한 그 군부대가 있다 나간 곳에다가 공원을 수십억짜리 만들어준 거야. 이름만 있어, 이름만 있는. 그래서 그 공원 근처에 이 아파트 값이 광주에서 제일 비싸대. 예.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또 뭘 했냐면 광주의 박주선을 꼬셔가지고 전남 도청 건물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금남로랑 붙어 있는 곳이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다 죽었단 말이야. 그 도청에는 총알 자국이 막 있는 건물이야. 저항의 상징. 그 수십억으로 그 도청 건물을 역사적 기념관으로 만들고 그 금남로 일대를 5.18 기념공원으로 만들면 돼.
광주에 가보면요, 금남로가 죽었어요. 금남로라는 그 거리가 죽음의 거리야. 거기 이제 사람들도 많이 안 가는 죽음의 거리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도청 건물을 허물었어. 도청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엉뚱한 무슨 박물관인지 뭔지 지었다니까? 철거해버렸어. 그때 우리가 막 박주선한테 항의하면서 왜 이걸 허무냐 그랬더니 박주선 의원실에서 허물지 않을 거라고 막 그랬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막 박주선 의원실에다가 시청자들이 항의를 한 거야. 그랬더니 보류됐다고. 그거 허물기로 한 거 보류됐다 그랬어. 나중에 보니까 허물었더라고요. 그랬어. 그러면서 왜 그랬냐 했더니 전라도 5.18 단체가 있었는데 광주에 5.18 단체가 갈라진 거야. 광주 5.18 단체가 그 분열이 된 거야. 분열이 돼가지고 그 이간질을 한 거지.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단체가 그 도청 허물자. 이제 우리는 과거를 딛고 광주도 발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광주의 그 도청 지워버리고 금남로라는 거리는 죽여버리고 그리고 5.18 망월동 묘역은 지도에도 안 나와. 망월동 묘역이라고 쳐도요. 내비게이션 잘 안 떠요. 그죠? 광주 사람들한테 물어봐. 나도 이거 내가 망월동 묘역을 가려고 갔어. 근데 광주 묘역 쳐도 없어. 근데 광주 5.18 쳤다? 그랬더니 5.18 기념공원이 뜨는 거야. 난 그래서 그게 광주 망월동 묘역인 줄 알고 갔어. 갔더니 엉뚱한 광주 서구에 있는 엉뚱하게 도심에 있는 아파트 시민들을 위한 공원인 거야. 기가 막혔다니까요? 이게 지금 광주의 역사를 지우는 거야. 광주 5.18의 역사를 지우고 광주 시민들한테 그런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광주의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새끼들이 뭐라 하냐면 탈라디언을 해야 된다. 탈라디언. 이거 일베에서 만든 말이야. 국정원 직원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탈라디언이란 말 만들어서 전라도 사람이 광주를 비난하게 만드는 거야. 전라도 사람들이 나 전라도인데 이러면서 광주를 비난하게끔. 그러면서 그거를 탈라디언이다. 그러면서 이 전라디언의 한계를 탈출해야 된다. 탈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거야. 예. 막 그러면서 띄워주고 그 우쭐해서 사고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20살이 나한테 일베에서 악플 달았다 걸렸어. 예. 이게요. 이게 얘네들이 역사를 지우는 거야. 4.3항쟁. 솔직히 나도 4.3항쟁에 대해서 대학교 때까지 몰랐어. 제주 4.3항쟁에 대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순항쟁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근현대사 교과서에 나와서 제대로 알았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내용을 전혀 못 배우고 자랐다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다가 여순항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김영삼 때 체제가 한번 바뀌고 김대중 노무현으로 가면서 한국 근대사로 분리가 돼. 김대중 때. 그러면서 한국 근대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자세하게 다뤘더라고. 나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안 배웠으면 나도 모르고 넘어갔을 거야. 근데 지금 광주 분위기는 지금 광주 중고등학생들이 광주항쟁을 모른대. 그거 봤어요? 광주 중고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거야. 광주항쟁의 역사를 아는지 물어본 거야. 안다고 대답한 애들이 20몇 프로인가 밖에 안 돼.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예. 이 역사를 지워가는 거예요. 광주항쟁의 역사를 모른다니까? 예. 부모들도 그걸 자세히 얘기를 안 하고, 5.18, 그러니까 광주에서 그렇게 된 게 2008년인가? 2007년 그 즈음에, 그러니까 2005년, 6년, 7년 요때야. 2005년부터 8년 사이가 그때 광주의 5.18 단체가 분열이 돼.
분열이 됐던 이유가 그 5.18 기념공원 때문이더만. 그러니까 원래 5.18 싸움했던 사람들은 5.18 기념공원을 금남로에 그리고 그 도청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니면 망월묘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원래 희생자들은. 근데 5.18 유족 중에 일부를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광주도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좀 새로워져야 된다, 언제까지 총구멍 있는 건물을 이고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막 그 박주선한테 압력을 넣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역사를 지운 거야. 예. 또 다른 대구가 되어가는 거지. 예. 마산 지역도요. 예. 마산 지역이 4.19 항쟁의 시초였잖아. 지금은 막 마창진이 새누리당의 아성이 됐지만 옛날에 마산이 4.19 항쟁의 그 첫 시작이었어. 부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부마항쟁이 부산 마산 지역으로 이주해왔던 많은 이 호남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어. 그래서 부산 마산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가장 거셌던 거야. 그 부마항쟁은 1979년 거고요. 그 1960년에 김주열 학생이 마산상고인가 가서 마산상고에 시험치고 나와서 그 3.15 부정선거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죽은 거야. 예. 그래서 이 그 마산 지역이 원래 민주화 운동의 메카였어요. 왜냐하면 마산, 부산 일대가 공업지대였잖아. 마산, 부산, 울산 이런 데가 공업지대였기 때문에 1970년대에 노동운동이 마산, 부산, 울산 이런 데서 벌어진다고. 그래서 부산, 마산이, 울산 이런 데가요, 노동운동의 성지였어, 인천하고. 그러니까 파는 달랐지만, 인천에서 노동운동하는 큰 조직이 있었고, 부산, 마산 지역에서 노동운동하는 조직이 있었고, 이렇게 전부 다 대단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의 역사를 막 지워간 거야. 김주열이 원래 광주 사람이었대. 원래 광주 학생이었는데 마산에 학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3.15 부정선거 반대운동을 하다가 이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4월 그때 떠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4.19 항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게 부산일보가 그걸 사진을 그대로 실어버리고 그러니까 부산 MBC? 마산 MBC? 둘 중에 하나가 보도를 해버린 거야, 라디오로. 그래서 부산일보에서 사진이 실리고 마산 MBC인가 부산 MBC에서 그걸 보도해버리는 바람에 4.19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인데, 그 민주화운동의 마산 MBC, 한쪽은 마산 MBC, 한쪽은 부산 MBC 찾아봐봐. 하여튼 그렇게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저놈들이 지워간 거야. 어떤 놈들이 지웠느냐?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 앞잡이 하면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일본 놈을 등에 업고 조선 사람의 땅 뺏고, 그래서 친일파로서 재산을 축적했던 놈들이 지금 내나 재벌들이야. 친일 부역 활동 해가지고 그때 돈 벌었던 놈들, 걔네들이 지네 조상이 친일행위했다고 국가에서 뺏은 그 땅 돌려달라고 지금 막 재판하고 있잖아. 소송하고 있잖아. 그런 애들이 돈을 많이 갖고 언론사를 소유하거나 언론사에 광고하거나 그러면서 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해서, 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그런 역사들을 지우게끔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친일 얘기 나오면요,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 창씨개명 했다고. 이 무식한 새끼들이 창씨개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다카키 마사오처럼, 박정희처럼 지가 이름을 2번이나 바꿔갖고 오카모토 뭔가? 그 원래 창씨개명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놈들이 1938년부터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거래. 오카모토 미도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는 걸 펼치면서요, 그때부터 강제로 조선 사람의 이름을 뺏어버렸어. 모든 조선 사람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지 않으면 서류를, 그러니까 집문서를 뺏어버린 거야. 집도 뺏어버리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모든 공식적인 그 자료들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집문서를 갖거나 아니면 학교를 가거나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래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강제로 바꾸게 한 게 창씨개명이에요. 근데 그 창씨개명을 친일행위라 그러잖아.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창씨개명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식으로 강제로 이름을 바꾸게 하는 거야. 1938년부터. 그리고 그 조선말을 금지시켜. 조선말 완전 금지시키고 조선어, 그러니까는 조선말, 조선 역사, 조선 지리 교육을 금지시켜요. 그러면서 완전히 일본식으로 가르치면서 일본 귀신들 모아놓은 일본 귀신들을 모아놓은 신사에다가 가서 매주 학교에서 하는 애국조회 있잖아. 애국조회 기원이 신사참배야. 일본의 전쟁 귀신들 모아놓은 신사에다가 애들을 끌고 가서 강제로 참배를 시킨 거야. 그게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를 시키고 조선말 사용을 금지시키고 조선 이름을 강제로 일본으로 바꾸게 했던 거. 그게 병참기지화 정책의 일환이었어. 민족 말살 정책. 그러니까 병참기지화 정책은 조선 전체를 군 무기 생산 공장으로 바꿔놨던 거였고 민족 말살 정책이 소위 말, 이름, 역사를 뺏어버린 거야. 그때 돈 벌었던 새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부자야. 그 새끼들이 정치인들한테 후원하고 언론사에 광고비 주면서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거야. 예. 이런 내용들을 그래갖고 항상 무식한 새끼들이 와갖고 이거 꼭 댓글원 부하들이잖아. 댓글원 꼬봉들이 와갖고 하는 말이 도요타 다이주는 강제로 바뀌어진 이름이야 임마. 박정희는 지 손으로 이름을 2번이나 바꾸면서 일본 군대에 자원 입대한 거고 어디서 지금 강제로 창씨개명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이 무식한 새끼들이 종북을 없애야지. 아니 그러면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여기 종북 세력 없어. 청와대 가봐. 청와대 가면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태극기를 흔들지 말라고 외쳤던 여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 아니 종북 세력이 어디 있다고 여기서 지랄이야. 종북은 청와대에 공산당 당원에 따르면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태극기 흔들지 말고 단일기를 흔들라고 얘기했던 여자 거기 앉아있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 어디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 다 친일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 조상이죠. 대부분이. 그러면 민주당에는 친일파의 자손이 없냐? 있어. 민주당에도 친일파 자손들이 있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민주당 쪽에 있는 친일파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반성을 해. 그런데 새누리당 친일파의 자식들은 자기 조상이 뭘 잘못했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해서 조선이 근대화됐다 이런 개소리를 세미나 하고 있지. 그 차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자, 그러면 조상이 친일한 게 후대의 죄냐? 나는 조상의 친일을 후대에게 물으면 안 된다고 봐요. 아니 박근혜가 지 아버지더러 다카키 마사오를 하라 그랬겠어? 오카모토 미노루라고 박근혜가 시켰겠냐고. 박정희의 친일행위를 박근혜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친일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자손의 죄야. 뭐라고요? 나는 조상의 친일행위에 대해서 자식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야. 그러나 자식이 자기 조상의 친일행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지 조상이 친일행위에서 조선 사람의 재산 뽑아갖고 부자가 된 걸 내놓으라고 소송을 걸어? 그건 맞아 죽어도 된다고 봐, 나는. 그건 맞아 죽어도 된다고 봐요. 욕먹어 마땅해. 용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지 조상의 잘못을 자기 때에서 갚으려고 애쓸 때 그때 해주는 게 용서야. 친일파의 자손이면 다 나쁘냐?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면 그 자손들은 다 훌륭하냐? 아니야.
부모가 독립운동했던 안중근 장군 있잖아. 안중근 장군의 자녀가 셋이었대.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때 7살인가 됐다는데, 6살인가 됐다는데, 독살 당했어. 길에서 누가 준 떡을 먹고 독살 당했어. 그리고 안중근에게 딸이 있었고 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은 이제 그 엄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이 그 둘째 아들이 고아처럼 떠도는데 어디에서도 취직을 못하게 한 거야. 친일파 새끼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디에서도 취직을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서 친일 앞잡이를 하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막내 아들이 친일파가 됐어. 친일파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야 됐다니까. 예. 왜 안중근 장군이라고 불러야 되냐? 우리는 이제까지 안중근을 의사라고 배웠잖아요. 의사가 뭐냐면 의로운 선비라는 뜻이야. 근데 의로운 선비라는 뜻은 잘못됐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중근 장군이 자기는 대한독립군이다. 이건 대한독립군이라는 군대와 일본군이라는 군대, 국가의 전쟁이다. 나는 대한독립군 안중근 장군이다. 그 얘기를 계속 모든 조서에 그렇게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일본 놈들이 안중근 의사라고, 의로운 선비라고 바꾼 거야. 왜냐? 안중근 장군이면 사형시킬 근거가 없는 거야. 적장을 전쟁 중에 죽인 거기 때문에 안중근이 장군이라고 인정한다면 안중근을 자기네가 죽인 게 되는 거야. 자기네가 살인범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중근 장군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라고 폄하해서 가르친 거야. 그게 친일파들이 만든 논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라고 불러왔던 거야. 근데 원래 안중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대한독립군 부대의 장군이다. 계속 자기의 신상 명세를 그렇게 밝힌 거야. 그게 무슨 이제 전쟁에 임하는 원래 국제 규칙이래. 전쟁포로는 전쟁포로로서 대우해야 된다. 안중근 장군이 요구한 게 그거였다는 거야. 나를 전쟁포로로 대우하라. 나는 살인범이 아니라 나는 전쟁포로다. 그러면 전쟁포로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제 규정에 전쟁포로는 함부로 죽일 수 없게끔 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안중근 장군이 나를 전쟁포로로 대우하라고, 나는 독립군 장군이다. 그걸 계속 외쳤는데 일본 놈들이 그걸 무시한 거지. 그러면서 일본 놈들이 안중근 장군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는 척하면서 그 안중근 장군의 핵심은 전부 다 지워버린 거야. 나도 이거를요, 몇 년 전에 방송하면서 알았어요. 안중근 장군의 역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알게 됐어. 그 안중근 장군의 어머니가, 안중근 장군이 잡혀있는데, 절대 무릎 꿇지 마라. 절대 목숨을 구걸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수의를 지어 보냈대잖아. 이거 입고 죽으라고. 너는 자랑스러운 일을 한 거다. 넌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님이, 안중근 장군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마음 관리 잘하도록, 나를 염려하지 마라. 항소하지도 마라. 그랬던 게 안중근 장군의 어머니였어.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지. 그리고 이 안중근 장군이 김구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통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리고 안중근 장군이 굉장히 꼿꼿하게 그러면서 집필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뮤지컬 영웅 있죠. 뮤지컬 영웅이라는 뮤지컬은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나 그 뮤지컬 보고 와서 나 굉장히 분노했잖아. 왜냐하면 뮤지컬 영웅에서 주인공이 안중근이라고 알고 갔잖아, 다. 그런데 그 영웅은 중의적 의미였어. 뮤지컬 영웅이라는 뮤지컬은 이토 히로부미를 영웅이라고, 두 영웅이라고 외국에서 설명했다니까. 이 뮤지컬을 설명하면서 외국에서는 두 영웅이라 했다니까. 이토 히로부미와 안중근을 대비시켜서 두 영웅이라고 그린 작품이야, 그게. 왜냐?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거 비판을 받아 마땅한데 이 새끼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안중근 장군의 실제 이야기, 실제 예화를 자료집으로 넣은 거야. 자료집으로 끼워 넣어서
감동을 주면서 면죄부를 받은 거지. 근데 외국에서 똑같이 그 자료집이 나왔겠냐고. 실제로 그 뮤지컬 영웅은요, 이토 히로부미가 더 많이 나와. 그리고 그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 장군이 정말 막 용감한 장면 안 나와. 처음부터 끝까지 찌질하게 나와. 바람 피고, 중국의 만두집 딸하고 바람 피는 장면 나오고, 그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을 주는 건 중국 만두집 총각이야. 만두집 총각하고 만두집 총각 동생하고 안중근을 숨겨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말 조선 독립군의 활동이 안 나와요. 중국인 만두집 총각이 조연이야. 주조연. 그리고 안중근 장군은 계속 감옥에서 고뇌하는 걸로 나와. 막 두려워하고 막 두려움에 떨고 고뇌하는 걸로 나온다니까. 얼마나 내가 화가 났겠냐고, 그걸 보고. 그 팀이 명성황후 뮤지컬 만든 애들이야. 그 같은 팀이 만들었어. 마찬가지로 명성황후도요, 지나치게 막 그 명성황후를 막 띄우는 것처럼 나는 조선의 국모다 막 이러면서 엄청 띄웠잖아. 그래가지고 명성황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그 팀이 뮤지컬 영웅을 만든 거야. 두 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명성황후도 명성황후를 죽이러 왔던 일본 깡패가 주인공이었다며. 되게 멋있게 나온다며, 일본 깡패가. 명성황후 죽이러 왔던 일본 깡패가 되게 멋있게 나온대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요, 이게 일본 놈들을,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그 제작비를 다 재벌이 됐어. 이 제작비를, 그 뮤지컬 두 개 제작비를 재벌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작비를 재벌이 되고, 그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지. 친일 재벌들이 돈을 대갖고 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안중근 장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당당하게 싸우다 죽었는데, 그토록 고뇌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중국집 그 만두 만드는 애 여동생하고 바람피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왔다니까, 이 개새끼들이. 하여튼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외국 영화 중에 인터셉트인가? 근데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을 훔치는 영화가 있잖아. 누군가 기억을 전달하는 자가 있고, 그 기억 전달자의 기억을 훔치려는 그 미국 인셉션이야 그게? 그런 미국 영화가 있다는 내가 글만 봤어. 기사만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영화를 보면 막 황당하다고 보겠지. 근데 그런 영화가 황당하지 않다는 거야. 지금 대구 사람들 중에 자신들이 그렇게 위대한 민족운동가들의 후손인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대구 지역이 그렇게 위대한 항일운동의 근거지였다는 거 아는 대구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걸 대구 사람들이 알면 지금 새누리당을 찍어주겠어?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그거 세미나하고 자빠져 있는 애들 찍어주겠냐고. 안 찍어주지. 인셉션 당한 거야. 기억을 삭제당한 거야. 여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을 도와서, 사실은요, 임진왜란은 이순신 혼자 싸운 게 아니야. 여수 순천 지역의 농민들이,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순신을 돕기 위해 달려왔던 농민군들이, 의병들이 구한 거야. 조선 정규군보다 정말 의병들의 힘으로 임진왜란은 막아낸 거야. 정말 여수 순천 지역이 없었다면, 여수 순천 지역에 농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말 쓰고 조선이란 위대한 역사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수 순천 지역의 학생들이 아냐고. 아무도 몰라. 이 역사를 지워버린 거야. 쟤네들이 이 역사를, 이 자랑스러운 여수 순천 지역의 역사를 지워버린 거예요. 감동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광주항쟁의 기억을 지우고 있는 거야. 광주항쟁은 어떤 역사였냐. 박정희의 18년 독재가 끝나고 이제 민주화의 봄이 왔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동시다발. 여러분, 그 광주항쟁이요, 5.18 광주항쟁으로 알고 있잖아. 아니야.
광주항쟁의 정식 명칭이 뭐냐면 5.18 민주항쟁이에요.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정식 명칭이 5.18 민주항쟁이야. 광주항쟁이 아니야. 그럼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붙였던 게 김영삼 때야.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5.18 민주항쟁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광주를 뺀 거야. 왜 그랬냐? 당시 5.18 항쟁은 광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서울, 대구, 마산, 부산, 광주 다 동시에 발생한 거야. 5.18 민주항쟁은요, 광주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게 5월 달 처음부터 시작이 돼갖고 5월 17일에 그래서 전두환이가 5월 17일에 계엄령을 내려. 5월 17일에 계엄령을 내리고 김대중과 김대중의 아들들을 가택연금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아니라니까. 당시 김대중이 서울에서 잡혀가. 서울에 있다 잡혀가.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울 대학생들도 그 5월 17일 날 서울역에서 막 행진하고 그랬어. 그러다가 그 서울역 그 총학생회장한테 군인이 발포 명령 내려졌다.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간 거야. 서울에서 회군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다른 지역들도 전부 다 위축이 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포기를 했어. 그런데 광주만 끝까지 싸운 거야. 그래서 광주가 기억에 남는 건데 원래 바로 그 전날 5월 17일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가문에서는요 5.17이라래요. 5.18이라고 안 그래. 5월 17일에 김대중과 김대중 자식들이 전부 다 잡혀가. 그래서 그때 민주화 인사 수십 명이 나 그 얘기 또 얼마 전에 들었잖아. 나 그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들었어. 전두환이 5월 17일에 서울에 있는 민주화 인사 수십 명을 가택연금시키거나 불법 체포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 열받아서 광주 학생들이 조선대하고 전남대에서 5월 18일에 그러니까 시위를 한 거야. 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한 학생들을 경찰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기서 너무나 잔혹하게 폭행을 한 거야.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잔혹하게 폭력을 행사했어. 그래가지고 그때 죽었던가 하여튼 그랬어요. 맞아 죽었던가 그래 애들이. 그래서 그게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시민들이 5월 17일에 그랬다. 5월 17일에 두 학교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잡혀서 무지막지한 폭력을 당하고 죽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받은 사람들이 18일날 광주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는데 원래는 그날 다 같이 하기로 했어. 5월 18일에 사실은 서울, 대구, 부산, 마산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나머지는 발포명령이 내렸다는 말에 계엄이 확대되고 발포명령이 내렸다는 말에 도망가고 광주만 끝까지 싸운 거야. 광주만 끝까지 싸워서 광주 항쟁이 열흘이 간 거야. 그다음 5월 27일에 그래서 이제 광주 항쟁이 그래서 열흘 동안 그 항쟁을 하다가 5월 27일인가에 완전히 도청에 함락당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지. 예. 이게 위대한 역사야. 왜 위대하냐?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인 게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미국이 뒤를 봐줬어. 친미 정부였어.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요 미국이 전부 다 뒤를 봐줬다고. 뒤를 다 봐준 친미 정권이었어. 왜냐하면 미국이 용인하지 않으면 얘 정권 유지가 안 돼. 주한미군이 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저기 후세인처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미국이 키워준 거야. 뒤를 봐주고. 그런데 이승만을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쫓아내버렸잖아. 미국이 뒤를 봐주는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각 나라에 그런 친미 군벌을 키웠어. 후세인도 미국이 키운 범인이야. 후세인이랑 빈라덴이랑 얘네들이 다 미국이 키워준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전두환이 저기 박정희처럼 미국에서 키워준 군벌이었던 거야. 진짜 민주화운동 세력을 억압하고 그 군벌, 친미 정권으로서 뒤를 봐준 군벌들이 후세인, 빈라덴,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이었던 거야. 친미 군벌. 예. 그랬는데, 그런 많은 애들이 전 세계에 깔려 절반이었단 말이야. 강대국, 유럽의 7개 나라가 아니면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랬었던 거야.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친미 군벌. 그랬는데, 그런 이승만은 군벌은 아니었지만, 친미 정권이었던 이승만을 역사상 최초로 쫓아낸 게 대한민국이었어. 미국이 뒤를 봐주는 정권을 혁명을 일으켜서 쫓아낸 얘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어요. 그게 4.19 항쟁이야. 그래가지고 그 4.19 항쟁을 보고 그 당시 라틴 아메리카가 전부 친미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걔는 이 군벌 독재하고의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게 대표적으로 4.19 혁명을 보고 아르헨티나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된다니까? 라틴의 그 해방신학이라는 신부님들이 그 예수의 정신으로 그 신부복 속에 기관총 놓고 싸우고 막 그랬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모델로 삼았냐면 우리나라의 4.19 혁명을 모델로 삼은 거야. 이것도 몰랐지? 그게 우리의 위대한 역사였어. 4.19 혁명이. 그 다음에 이 박정희가 죽었잖아. 박정희가 죽은 다음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군부 독재가 25년을 간단 말이야. 18년. 아니야, 26년을 가잖아. 군부 독재 26년을 갔는데 그 군부 독재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26년 된 군부 독재를 국민 손으로 무찌른 거 그거 우리 국민들이야. 전두환의 쿠데타가 12.12 쿠데타, 박정희의 쿠데타가 5.16 쿠데타. 1960년 5.16 쿠데타로 18년 해먹고 총 맞아 뒤졌어. 그 다음에 노태우가 12.12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두환 노태우가 8년을 또 해먹은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26년이나 군벌이 독재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라의 국민들은 투지를 상실한대. 투지를 상실해서 그러니까 지금 버마 같은 데가 군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지금 미얀마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것도 그 군벌이 지 맘대로 이름 바꾼 거래잖아. 하여튼 그렇게 군벌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전두환 군부를 몰아낸 게 대한민국의 87년 60항쟁 아니야. 그리고 80년 5.18은 그러니까 이 누구와 누구 사이, 박정희와 전두환 사이에 민주화의 봄, 그 당시에 계엄이 확대되고 군부에 맞서는 게 불가능했단 말이야. 그런데 광주가 그때 80년에 싸웠어. 그리고 광주에서 그 어마어마한 죽음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 8년 동안을 퍼뜨린 거야. 87년 민주항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광주 학생들이 그 광주의 역사를 전국의 모든 교회에 퍼뜨렸어. 모든 노동조합에, 모든 대학에 광주 학생들이 그 서울에 와서 83년도 이때 이제 광주의 고등학생들이 서울에 왔다는 거야. 근데 서울 사람들이 광주 얘기를 너무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8283학번들이 대대적으로 뭉치는 거예요. 광주 출신들이. 그래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자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86년 건대항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86년 건대항쟁으로 학생운동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이 88년, 89년에 대중적인 학생운동 전대협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87년, 88년, 87년, 89년, 86년 건대항쟁, 이게 만들어진 게 광주 출신의 학생들이 맨 처음에 희생하면서 그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던 내용, 그게 이 학생들에게 전부 다 퍼지면서 민주화운동이, 이 전두환 때 민주화운동이 불타오른 거야. 아, 나 진짜 이렇게 중요할 때. 5.18의 역사가 없었으면요, 예, 그 광주항쟁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 87년 민주화운동 없었어. 이게 누구야, 정말로 광주가 그렇게 싸웠던 그 기록,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기록이 없었다면 87년 60항쟁과 지금의 민주헌법은 없었어요. 그게 광주의 역사야. 그래서 지금 저 새끼들이 광주에다 돈을 처발라서 광주 서구를 개발시키고 거기에 그 부자들을 돈을 처발라가지고 광주의 역사를 지우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북한의 지령에 따라 어이 복숭아야 너 지금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거야. 북한의 지령에 따랐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88년 광주항쟁 청문회에서 다 밝혀졌어. 88년에 국회에서 88년도 국회에서 광주 청문회가 열려. 그래서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다고. 어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문회 역사를 지금 부정하고 말이야. 어디서 빨갱이야 빨갱이는. 어디서 간첩의 지령을 받아 이 개새끼들아. 저런 새끼들 다 고소해야 돼 저거. 광주 5.18 대책에다가 그래서 광주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 잡아낸 거잖아. 홍어 전라디언 다 죽여야 된다. 그게 국정원 직원인 거. 광주 진보당에서 잡아낸 거야. 진보당 광주시당에서 전라디언 홍어 다 죽여야 된다는 놈을 고소를 해가지고 잡아냈어. 그래서 국정원 직원인 걸 잡아낸 거지. 자,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게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예. 어떡하면 좋아. 내가 이제 본론 들어가네. 예. 뭐 사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야, 이 망치 부인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전부 다 외우고 있냐고. 내가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 난 이거 못 외워요. 내가 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송할 때 한번 이 말이 터지면 영민아 딸 주문을 했으면 네가 예. 그래서 뭐라고? 뭐야? 난 아닌데 나한테 소리 질렀지. 잠깐만 이거 뭐야? 택배. 나한테 소리 질렀지. 기다리고 있어. 예. 그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지. 나도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나도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내가 원래는 이렇게 적어놨다고 얘기하려고. 근데 그냥 까먹었잖아. 미안해. 그래도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었죠?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었지? 누구더러 빙신 생각 좀 하고 말하지래? 나한테 얘기한 거야? 예. 이게 오늘의 주제야. 저런 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악어의 눈물이라는 건 실제로 자기가 슬퍼하지 않으면서 슬퍼하는 척 할 때, 막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눈을 안 깜빡거리면서 억지 눈물 흘릴 때, 그럴 때 악마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고, 저 때 울은 거는 쫓겨내서 억울해서 운 거지. 속상해서. 총리 관저에서 쫓겨나면서 운 거예요. 그건 악마의 눈물이라는 거 아니야. 저거는 지가 이제 쫓겨나면서 비참해서 운 거지. 좌우지간. 지금 말이에요. 이 보육료 논쟁. 박근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 지급한다더니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 차등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70%까지는 20만원 받는 줄 알았어. 아니야. 국민연금을 받거나 다른 연금을 받으면 빼 도로. 그리고 가난한 소득 하위에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원래
20만 원을 다 주겠다는 거야. 줬어. 대신에 뭘 깎았어? 생활비 지원을 20만 원 깎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그 소득 상위 계층보다, 뭐냐, 생활보호 대상자들 위에 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적게 받는 거야. 그게 박근혜식 그 노인연금이잖아. 이번에는 무슨 짓을 했냐? 지금 보육비 논쟁.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요? 애기 엄마들한테, 아무 생각 없는 애기 엄마들 꼬시면서 보육비를 지급하겠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에서 애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지금 그 예산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야. 몇 조 원이야, 몇 조 원. 누리과정 예산이. 근데 그 몇 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 확보 방안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교육청 일반 예산에서 빼가지고 누리과정에다가 다 쏟아붓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을 선생님들이 뭐 아프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그만두면 선생님을 다시 뽑아야 되잖아. 그걸 못 뽑고 있다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명예퇴직하고 싶어도 명예퇴직이 안 돼. 왜? 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퇴직금을 못 준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전부 다 혁신학교 때문에 이러면서 뻥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뭐 혁신학교 때문에 예산이 없다. 그 다음에 뭐 진보교육감의 진보정책 때문에 예산이 없다. 이러면서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누리과정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과정을 정부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런데 실제적인 실무 준비가 전혀 안 돼갖고 너무 형편없는 누리과정, 방과 후 교실이 만들어진 거야. 거기서 애들은 개판으로 지금 있는데 돈은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그게 욕을 먹으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했냐? 교육청더러 알아서 다 내라. 그러면서 영민아, 예. 그러면서 지금 교육청에 무슨 누리과정 보육료랑 이런 거 이걸 각 시도교육청한테 내라 그런 거야. 근데 시도교육청에 무슨 돈이 있냐고. 예산이 없는 건데 지가 대통령 될 때 했던 예산. 여러분 대통령의 그 공약은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는 거야. 공약은 지가 하고 지자체더러 돈 내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정부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또 문제인 거야. 왜? 이게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가 조금 아까 본 영상에서는요. 3% 포인트 낮춘 이렇게 나오잖아. 난 저 표현 잘못됐다고 봐. 저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36%를 내던 그 법인세율을 3%를 깎아서 33%를 냈는가 그런 거야. 그러면 원래 내던 세금에서 몇 퍼센트가 줄였느냐? 그러면 7, 8%가 준 거예요. 그 30 몇 프로 내던 걸 3% 포인트를 낮췄다. 그러면 되게 조금 낮춘 거 같잖아. 100%에서 3% 낮춘 걸로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고. 원래 30 몇 프로 내던 세금에서 3% 낮춘 거면 이건 10% 가까이 낮춰준 거라고, 세금을. 그래서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자들한테 깎아준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 이런 거 한 달에 1년에 22조 원을 깎아줬다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노무현 때 걷었던 세금 중에 이명박이 깎아준 세금이 1년에 22조 원이야. 종합부동산세하고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 인하했던 거 그게 합쳐서 22조 원을 깎아줬는데 그 22조 원의 용도가 어디였냐면 지방재정 지원금이었어. 지금 박근혜가요 저지르고 있는 죄가 뭐냐 하면 원래 이명박 때, 그러니까 노무현 때 지급됐던 지방교부금, 지방정부에다 정부에서 보태주던 돈이
재벌들한테 돈을 걷어서 그걸로 나눠줬었단 말이야. 그걸 이명박이 없애버렸어. 그런데 지금 그걸 그대로 없앤 상태에서 서민 예산만 깎고 있는 거야. 서민 예산만. 자, 박근혜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박근혜가 뭐라고 주장을 했어? 그 모든 뭐 노인들에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주겠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비를 지급하겠다. 만 5세 이하인가 만 3세 이하인가 보육비 지급하겠다. 그래서 당선됐어. 그런데 그 집행을 하는 척 하더니 실제로 그게요 작년에도 중단됐어요. 3개월인가 하고 중단되고 막 그랬잖아.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결론은 뭐냐? 정부 지원금을 제로로 하겠다는 거야. 보육비 지원을 제로로 하겠다. 그래놓고 지방교육청에서 내면 되지. 그걸 왜 중앙정부더러 내라 그러냐?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면서 시도교육감이 돈 안 주는 거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들을 지금 이제 막 비난하게 하려고 저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국민들한테 뭐라고 약속했어? 증세 없는 복지 확대. 박근혜가 주장한 게 뭐였어?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그죠? 복지를 확대하는데 세금은 더 걷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문재인이 그럴 수는 없다. 현재 국가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기는 불가능하다. 방법이 뭐냐? 내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계산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개뻥을 쳤잖아. 그래놓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는 뭐냐? 복지 없는 증세야. 그지? 재벌들에게는 증세가 없어. 서민들에게만 증세를 한 거야.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를 해주겠다더니 지금은 복지 없는 증세라고. 증세 없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정책에 돈을 다 깎고 세금만 지금 올리고 앉아있어. 그런데 지가 잘못한 지를 몰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러면 폭동 일어나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런 식으로 박근혜처럼 행동하잖아. 그럼 벌써 폭동 일어났어. 독일에서 등록금 20만 원인가 걷기로 했다고 폭동 일어났잖아. 그래갖고 그거 좌초됐을걸?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요. 우리는 막 두려워하잖아. 박근혜가 잡아갈까봐. 자, 다음 이야기. 됐다. 오늘 제목 산케이 지국장 기소. 이게 또 큰 뉴스잖아. 그지? 산케이 지국장 기소. 잠깐만요. 내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얘기가 좀 길어졌어.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시작이다. 해보자. 믿으니까요. 더 큰 다음으로 연결하면 그 광고가 안 나오던데. 이거 광고 건너뛰기도 없고 이거 참 불편해. 5살 이하 아동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교육감들이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정부를 압박한다고 했고 이 때문에 또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김경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아교육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만 3, 5세 유아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의 업무 보고가 끝나자마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지금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에서.
이래놓고 뭘 강화한다라고 보고를 합니까? 광은 대통령 혼자 다 파시고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장관 회의에서 어제 교육감들이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 아이들 볼모로 잡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모두 국비로 충당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 과정을 뒤집고 법을 잘못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현 장관은 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C 김경미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이 뉴스도 되게 또 중요한 뉴스잖아. 예. 경향신문에서도 나왔던데 이게 지금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한국 지소장을 검찰이 기소를 하기로 했어.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베꼈었는데. 이 문제 사회부 서복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명예훼손은 원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기소했다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예. 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직간접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기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검찰이 진행을 한 거고요.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일본 언론을 형사처벌하려는 건데 예. 전례가 없어서 파장이 더 큽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일본 신문들은 물론이고 외신 기자들도 그렇고 또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지금 공식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일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일본 정부와 또 일본 언론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와 대통령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면서 이렇게 대통령과 검찰을 동시에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일본 외무성에서는 주일 한국 공사를 불러서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양국의 이런 불편한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이제 단순히 한일 문제를 떠나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까지 지금 같이 걸쳐 있는 문제. 걸쳐 있다기보다는 뭐 받아들인 쪽에서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시다시피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신문으로 불립니다. 예. 지난 8월에는 윤봉길 의사를 살해범이라고 보도하는 망언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이번 사법 처리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가토 전 지국장의 보도는 공익과 관련이 있다면서 이 고발과 출국 제한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정당한 의혹 제기였는지 아니면 악의적인 비방이었는지는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에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면 독도 문제를 비롯해서 곱게 보이는 게 별로 없죠, 사실. 예,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예. 이제 이 문제는 이른바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좀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아마 외신 기자 클럽의 생각이기도 한 것 같고요. 검찰도 아무튼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출국 정지를 6차례나 연장을 했습니다. 예. 또 조사를 마치고도 기소 여부를 선뜻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 문제 또 언론 자유 침해 문제를 이렇게 지적 또는 비난을 의식하면서 청와대의 의중을 살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처벌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또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 제기했던 그런 의구심. 뭐 당초는 조선일보 칼럼을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또 인용해서 하기도 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가토 전 지국장은 보수단체로부터 이 고발을 당했지만 예. 사실 명예훼손은 고소나 고발 없이도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조선일보의 해당 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건데요. 예. 하지만 검찰은 조선일보 칼럼은 명예를 훼손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했단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고발은 없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 진행이 그렇습니다.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이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했는데요. 예.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또 지적을 하고도 뭐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 신문이 제기한 의구심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실 이 세월호라는 대형 참사를 두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의 출발점인데요. 예.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당시 박 대통령이 경내에 있었다는 것을 서면으로만 받았고 예. 청와대 관계자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공식 입장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청와대는 앞서 국회와 감사원의 요구에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수사는 청와대가 딱 원하는 만큼만 이 검찰이 진행을 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의혹을 제기했던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 뒤 일본 언론들은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가토 전 지국장의 수사를 주목해 왔다면서 한국 언론 자유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상세히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 언론들은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은 여러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무려 내지면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요미우리 신문은 박근혜 정권이 산케이 신문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권위를 회복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네, 마이니치 신문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권적인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사히 신문, 도쿄 신문, 교도통신 등 주요 신문사와 통신사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NHK는 한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 나온 문제 제기는 수위가 어땠습니까? 네, 일본 외무성의 이하라 주니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김원진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이하라 국장은 김 공사에게 언론의 자유와 한일 관계의 관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고 김 공사는 본국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사회 상식과 매우 동떨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한일 관계 관점에서의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 역시 국무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수사를 주시해왔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 다음 카카오. 예. 이 회사의 법률 대리인이 SNS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논란이 됐어요. 네, 다음 카카오 법률 대리인인 구태원 변호사가 카카오톡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인데요. 네, 말 그대로 국가기관의 정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비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특히 자신의 집에 영장 집행이 와도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면서 나약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비겁자들이라는 문구가 논란이었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가 공식적인 사과를 전한 어제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사과문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다수였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트위터가 정보기관의 감시 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겠다면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그래서인지 다음 카카오 경영진을 향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더 커졌습니다. 네. 결국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제의 게시물은 삭제가 된 거죠? 네, 구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리고 특정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서구 다음 카카오 대표가 정부 압수수색 협조에 수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고 또 이틀 뒤에는 이재용 다음 창업주가 기업을 탓하는 자세는 구태라고 표현하는 등 앞선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분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한국산 메신저들도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용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카카오톡보다 기타 국산 모바일 메신저들의 타격이 더 컸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모바일 메신저 일평균 이용자 수를 비교한 건데요. 네, 카카오톡의 경우 1.5%의 사용자가 빠져나간 반면에 라인은 44.7%의 감소율을 보였고요. 또 네이트온의 경우에는 31.3%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와 달리 텔레그램의 일평균 이용자는 52만 명으로 지난주보다 20배 이상 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전병헌 의원은 단순히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불신이 한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전체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정감사 도중에 비키니 사진을 봐서 무리를 일으킨 의원이 있죠.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 해명을 하던가요? 네, 오늘 권 의원은 국감 당시 환노위 등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가 잘못 눌러져서 공교롭게도 비키니 여성 사진이 떴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의 출처를 확인해봤더니 스포탈 코리아라는 축구 전문 매체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과연 환노위 국정감사와 축구 전문 매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었습니다. 네, 권 의원의 해명이 전해진 뒤 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오늘 오후 누드 심재철, 터치 박희태, 비키니 권성동, 누리꾼들이 붙여준 새누리당 의원들 닉네임이 참으로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환노위 간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권 의원이 환노위 간사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얼마 전에도 20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과 성추행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네. 바로 당일에 이 비키니 사진 보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상대당의 동료 의원을 향해서 인권, 인격 이런 말들을 했던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자, 이 화산 경마장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충남 보령시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충남 보령시가 지방세수 확대 방안으로 화산경마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천해수욕장 일대 상인들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산경마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시 측이 눈앞에 세금에 눈이 멀어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려 한다면서 유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화산경마장 절대 안 돼. 물론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막권 발맥 중에서 대다수가 광역자치단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화산경마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는 건데요. 하지만 반대 대책위가 내일부터 화산경마장 유치 철회 운동을 확산하겠다고 나선 만큼 유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용산 어떻게 됐지? 대학 기숙사 측에서 학생들 방을 점검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어떤 대학교입니까? 네,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의 모든 호실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숙사 측은 소지품 검사와 청소 상태, 비기숙사생 출입 여부 등을 단속해서 항목에 따른 별점을 매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심지어는 학생이 없는 경우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점검하겠다고 공지했는데요. 네, 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기숙사에 거주 중인 로스쿨 학생 80여 명은 점검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여대 기숙사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불시 점검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네, 학교 측에서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건지 대다수의 학교가 여전히 불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쳐가는 것 같아.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산케이 지국장 기소 파문.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켰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검찰에 기소되자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의 언론 자유의 의문을 제기했다. 외신들은 9일 한국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외신 기자가 기소당했다는 소식을 쏟아냈다. 일본뿐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 한국 언론 자유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냐면 전 세계에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참조하는 신문이야.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소식을 상세히 전하며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벤저민 이스마일 국경 없는 기자회 아시아 지부장의 지난달 성명을 인용했다. 한국에선 여전히 정부 비판자들을 억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쓰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어떡하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국의 투자자들이 한국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발을 빼게 돼. 그리고 투자를 늦추게 되고 줄 돈은 늦추고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이러면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렇게 딱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제 경제에서 한국이 되게 불리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부 비판자들 억압하는데 국가보안법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다음 AP통신. 이 AP통신은 전 세계 언론사에다가 뉴스를 뿌리는 통신사야. AP통신에서 이렇게 썼으면 전 세계 언론사가 다 받아본다는 얘기야. 한국의 언론 자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언론인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도 같은 내용을 9일자로 보도했다. 독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 AFP 통신 등도 가토 전 지국장 기소 소식을 일제히 타전했다. 미국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면 한마디로 미국의 정부 대변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한국 검찰의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주시해오고 있었다며 우리는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표현한 적이 내 기억에는 지금 한 20년 안에 없어. 내 기억에는 지금 이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20년, 예, 그 20년 하고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까지 해서 이렇게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나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해요. 예. 원래 이게 굉장히 외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무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드물고요. 보통 언급을 한다 할지라도 미루어 짐작해서 저게 한국에다 하는 말이겠거니 하지만 저렇게 한국을 대놓고 얘기하거나 구체적 사건을 언급한 거는 나는 없는 걸로 알아. 예.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인, 왜냐면 이게 내정 간섭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의 국무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내정 간섭이라는 국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공식적인 입장 발표 안 했는데 지금 미 국무부 대변인이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 그러면서 한국 검찰의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주시해오고 있다. 한국 검찰까지 언급했어. 그리고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요. 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란 뜻이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잘못 아는 거예요? 에? 예.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일본 언론은 이번 사안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뤘다. 마이니치 신문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강압적 자세,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의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조치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김원진 주일 한국 공사를 불러 일본의 외무성에서 한국 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는 얘기는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추방 바로 전 단계야. 이게 외무성에서 주일 한국공사를 불러다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얘기는 추방 바로 밑에 단계야. 추방하기 바로 밑에 단계. 예. 이 사건이 불러올 외교적 파장에 대해 우리 정부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외교 관계자는 한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같은 이미지가 크게 깎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대외관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교와 국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야. 수출 주도형 국가경제 체제 때문에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라고. 그런데 이렇게 외교하고 국가 이미지를 말아먹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려고 국가의 명예를 추락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이게 지금 이 검찰이 알아서 기면서 이게 사건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박근혜가 문제 원흉이긴 하지.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한국을 비난할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일 관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극우 일간지 상케이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은 어리석은 조치라며 정부가 일본 극우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본의 혐한 기류를 조장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어떡할 거야 이거.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치인에 대한 보도를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 기소하는 것은 다른 언론의 위축, 위협 효과를 주기 위한 성격도 있다며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치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박정희 때처럼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막, 그러니까 이승만 때 되게 가난했다가 박정희 때 막 풍요로워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가 살아날 거란 기대를 가지고 박근혜를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리고 막 박정희가 자기는 막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것처럼 이제까지 막 수십 년 동안 뻥을 쳐왔잖아. 박정희의 지지자들이.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한마디로 서민들에게만 이 세금을 쥐어 짜내고 부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특혜를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산케이 이 기소는 조선일보에 나온 걸 베껴 썼는데 조선일보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외신 기자에 대해서만 처벌한 거잖아. 이건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야.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거야. 한국산에 대한 우리나라가 수출 안 하면 안 되는 나라 아니야. 한국산에 대한 그 제품 이미지를 그 네임밸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여러분 무슨 무가베네 나라 이런 데 가고 싶어? 짐바브웨 이런 데? 안 가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물건을 사면 이스라엘에서 그 유럽에서 이스라엘 뭐래더라? 올리브유인가? 이스라엘산 올리브유가 그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 유럽에서 아무도 안 산대잖아. 이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폭행한 것 때문에, 거기다 폭격한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게 특히나 이게 민주주의와 인문학적인 철학을 되게 사상을 중시하는 나라들이 지금 이거 우리 이 박근혜 이 결정에 대해서 AP, AFP, 독일 그 공영방송, 월스트리트 저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뤘다라는 건 경제적인 영향이야. 직격탄.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미치는 거라고. 정말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와 이 검찰들,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최동욱을 몰아내고 지금 검찰이 완전히 정권의 이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일선 검사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일선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요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 검찰이 막 설레발치고 이로 인해서 정말 검찰의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이후에 검사가 된 사람들은 너무나 쪽팔리는 거야 지금 상황이. 김영삼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20년 동안에 검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20년 민주화 시대 검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박정희 전두환식 검찰 운영에 대해서 기가 막혀 한다는 거지. 반발까지는 아직 아니고 지금 동요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법부에서도 많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막 그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판사들 때문에 판사 전체 명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검찰들이요, 그렇게 다 싸잡아 한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최동욱이란 사람이 검사들이 선거로 뽑은 사람이야. 이명박이 검사들을 데리고 완전히 그 잡짓거리 하니까 검사들이 검난이 일어났어. 검사들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검찰총장 쫓아내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검사들이 선거에서 최동욱을 뽑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중에 절반은 정상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그 정상적인 검사들이 상식적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라고. 지금 최동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망신 주고 내쫓았는데 결론은 증거가 없잖아. 혼외자 증거 없이 혼외자라고 검사가 결론을 내렸어.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혼외자라고 본다. 그 사건 때문에도 검사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 여러분, 그 최동욱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같이 싸잡아 욕했지. 이 최동욱이가요, 저기 누명 쓰고 쫓겨난 거야. 이 사람이 그 뭐라 그러냐, 청문회 준비를 하는데 한 건도 안 걸린 사람이야. 비리가 한 건도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검사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뽑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최동욱이가 윤석열 같은 이제까지 고위공직자들 여러 명 감옥 보낸 사람을 그 윤석열을 앉혀가지고 국정원 범죄를 조사를 시킨 거야. 그래서 국정원장 그 김용판하고 원세훈을 기소하겠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 그래갖고 누명 쓰고 쫓겨난 거예요 지금. 왜냐,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는 얘기는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 그래서 박근혜 쪽에서 박근혜 지지자들이 최동욱을 모함해갖고 쫓아낸 거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국가의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결국 사법부에서 원세훈에게 무죄를 줬잖아. 정치 개입한 거 맞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선거운동이란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횟수가 잦아져야 되는데 평상시와 같았기 때문에 무죄다. 씨발! 나는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징역 8개월 받았어. 단 한 번의 방송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이야. 어디서 평상시에 나쁜 짓을 계속했기, 평상시랑 똑같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란 얘기가 나와. 씨발! 아, 여러 번 했으면 되는데 한 번만 해서 그런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나도 평상시에 계속 욕을 했었으면 그건 선거운동이 아니었던 거야? 연병. 이거는 지금 이 사법부가 지금 박근혜에게 잘 보여서 그 출세하고 싶은 그런 명예욕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왜 문제냐?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는 사법부가 법치의 근본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권에게 정말 이렇게 똥꼬 빨지 않고 소신 있게 법에 따라 판결하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야. 그런데 이번에 원세훈 그 대선 개입 무죄는, 선거법 위반 무죄 혐의는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근본이 흔들렸다는 뜻이야. 이건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야. 민주적 질서를 법원에서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판사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망치부인 방송 그동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방송 어땠나요? 볼만 하셨나요? 많이 화가 나죠? 예. 많이 화가 나는데,
되게 많이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느껴지고 그래서 막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안 보이고 그래서 막 차라리 안 보고 싶지. 응? 차라리 안 보고 도망가고 싶지. 나는 내가 그런 거 한 8년 봤거든. 그래서 당신들이 현실에 눈 감고 도망가잖아. 그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망치부인님. 그땐 이미 늦어.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절망해서 지금 여러분이 절망해가지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 눈 감아 버리잖아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 내가 봐왔다니까 이제까지. 내가 46년 살면서 봤는데 도망가면 더 무서운 일 발생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죠. 사실 뭐 인터넷 아프리카 망치 부인이 어떻게 종편 5사를 이기겠어. 종편 및 그 KBS, MBC, SBS 감수봐. KBS, MBC, SBS, YTN, 뉴스와이, 종편, 조중동 종편, 조중동 8개네 8개에서 24시간 거짓말 하는데 나 혼자서 그걸 어떻게 막아내겠어. 물론 나는 혼자가 아니죠. 예. 그 종편 조중동이라는 게 채널A, TV조선, MBN 얘기하는 거야. 뉴스K도 있고 뉴스타파도 있고 고발뉴스도 있고 그리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듀스앤뉴스, 민중의 소리, 한겨레 21, 주간경향,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 팩트TV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혼자는 아니야. 망치부인 혼자는 아닌데 우리의 힘은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수천억을 갖고 있는 저들은 수초원에서 수조원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정말 고작 웹캠밖에 없고 기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진실을 위해 싸웠던 우리의 노력이 난 역사적으로 평가될 거라고 봐요. 나는 지금 이 시기가 먼 훗날 언내기와 대한 언론의 전쟁 시기로 기록될 거라고 생각해. 재벌의 사주를 받은 언론 쓰레기들과 언론이란 이름의 쓰레기들과 그리고 정말 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그 유지되는 이 대한 언론들의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기록될 거다. 그거구나. 오케이. 지금 이 시기 이명박 박근혜 이 시기를 먼 후대에 이 시기에 대해서 언론 다윗과 언론 골리앗과 대한 언론 다윗의 싸움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다윗이 역사적으로 성공했죠. 골리앗을 이겼던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역사, 그 역사를 우리가 써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요 반드시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외신들도 지금 이렇게 이번에 산케이 보도가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들려오는 얘기들이 해외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상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입장 발표하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니야. 이러면 북한만 인권 제재 들어가는 거 아닐 거라고 봐. 유엔에서 우리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론의 자유야.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의 자유. 이게 민주주의의,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언론의 자유야. 근데 지금 이게 박근혜 원세훈 무죄가 이 언론에 다 공개가 됐잖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게 좀 아니래. 미안해. 그래. 그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라 그랬더니 그건 좀 아니래.
사법부의 독립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됐어. 그런데다가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그 뉴스 프로나 이런 데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 외신 기자를 기소했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외국의 민주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상상 이하의 일이야.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되면 세계 민주주의자들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에 타격을 입게 되고, 결론은 이 재벌들이 박근혜를 물리쳐야 되는,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지. 아, 그럼 즐거운 일인가? 그런데 지금 재벌들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잖아. 왜? 지금만큼만 팔아도 먹고 사니까 지들은. 한국 경제가 망해도 지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박근혜하고 한패니까. 예. 재벌들이 절대 박근혜를 안 물리쳐. 왜냐하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지금 그들의 세금을 10% 가까이 깎아줬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사실은 내가 나침박에 우리 망치 부인 그게 올라왔어요. 예, 망치 부인 인터뷰가 올라왔어. 내가 이걸 같이 방송 시간 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갔네요. 예. 여러분 나침박 이번 호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사실 이제 우리 방송에서 틀까 싶었고 내가 먼저 들어봤는데 중간에 막 광고도 나오고 막 그래. 중간에 막 광고가 나와서 이걸 편집을 해서 들을 수가 없더라고. 이건 전체를 다 들어야 되는데 1시간 16분짜리야. 1시간 16분짜리라서 여러분 각자 나침박 망치 부인 인터뷰 들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한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 재미없었다면 다음에는 안 들으셔도 되고요. 예,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3,282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각종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만약에 내일 아침에 내가 방송 준비가 일찍 끝나면 나침박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들을게요. 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고요.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제 방송 듣고요. 다음 방송은 월요일날 2시에 할게요.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을 배려해주신 덕분에, 여러분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어저께 하루 잘 쉬고, 오늘 어디 지방 간다고 설치고 다니지 않는 덕분에 건강 많이 회복됐어요. 다음 주엔 진짜 2번 갈 거야. 다음 주에 2번, 그 다음 주에 3번. 그래서 아예 짐 싸서 나가가지고 한 바퀴 쫙 돌까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월요일 날은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으니까 월요일에는 창동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 날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망치 부인이었습니다.